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한국 제약 이야기 대부분 재미없습니다. 왜냐? 신약 개발했대요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이 영상은 한 회사가 신약 하나로 어떻게 국가 산업의 레벨을 통째로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진짜 영화처럼 풀 겁니다. 주인공은 유한양행, 그리고 이름부터 낯선 하지만 세계 폐암 치료판을 흔든 약 렉나자. 미국에선 라즈클루즈, 성분명은 라젤티닙. 오늘 영상 끝나면 여러분은 국산 신약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약이 아니라 한국 제약이 게임 체인지를 해버린 사례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유한양행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제약사 중 하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제약사 이전의 한국 기업사에서 레전드급 설계도가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창립자 유일한 박사. 본명은 유일한, 영어 이름은 이란유. 이 사람 인생이 좀 이상해요. 보통 창업자는 가난, 결핍, 분노, 복수 이런 서사로 가는데 유일한은 미국에서 사업으로 성공하고 돈도 벌고 커리어도 쌓고, 그런데 갑자기 그걸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성공해서 남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을 들고 돌아오는 사람이었어요. 왜 돌아왔냐? 당시 조선 그리고 식민지 시기의 현실을 보고 건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걸 체감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선택한 업이 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한양행이 첫 번째로 다른 점, 제약은 물건 팔아 돈 버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신뢰를 파는 사업입니다. 약은 믿어야 먹습니다. 특히 항암제는 더더욱 그래요. 유일한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회사가 아니라 기업 윤리 그리고 신뢰의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오너가 대대로 지배하는 회사 이미지와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드물게 전문 경영인 체제가 오래 이어진 기업으로도 자주 언급되죠. 자, 이제 본론, 렉나자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한 문장, 신약은 발명이 아니라 생존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좋아도 끝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임상이 통과해야 하고, 안전성도 증명해야 하고, 규제기관이 승인해야 하고, 마지막엔 시장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돈은 수천억, 많으면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그럼 질문, 왜 한국은 제약 강국이라고 말하면서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은 상대적으로 적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한국 제약은 오랫동안 내수 최적화에 가까웠고, 글로벌 규제와 임상 설계 경험이 상대적으로 축적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렉나자가 이 판을 흔든 이유가 있어요. 렉나자는 폐암, 그 중에서도 비소세포 폐암 NSCLC, 그리고 EGFR 변이 환자에게 쓰이는 표적치료제 계열입니다. 표적치료제는 뭐냐? 암을 무작정 때려잡는 게 아니라 아미자라는 스위치를 특정해서 정밀하게 끊는 방식입니다. 그 스위치 중 하나가 EGFR. 이 EGFR이 고장나서 계속 자라. 신호가 나오는 환자군이 있어요. 그 환자들에게 EGFR을 잡는 약들이 등장했고, 그게 한 세대를 바꿨습니다. 근데 문제는 늘 동일합니다. 처음엔 듣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깁니다. 암은 진화합니다. 약이 공격하면 암은 도망가는 루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EGFR 표적치료제는 세대가 계속 진화해왔고, 렉나자는 3세대 EGFR TKI 계열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2021년에 허가를 받았죠. 국산 31호 신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국내 성공 스토리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진짜 미친 지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유한양행은 렉나자를 혼자 다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글로벌 상업화와 임상을 위해 초대형 파트너를 잡습니다. 바로 존슨앤드존슨, 계열 얀센.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한국 제약이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직접 해외에서 팔기. 둘째, 큰 회사에게 권리를 넘기고 마일스톤과 로열티 받기. 둘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 글로벌 임상, 규제 대응, 판매망, 보험 등재, 이 모든 게 이미 깔려 있으니까요. 렉나자는 그 레일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 사건.
2024년 8월 미국 FDA가 라젤티닙을 아미반타맙 상품명 아라이브레반트와 함께 병용요법으로 승인합니다. 이게 왜 역사적이냐? 첫째, 한국에서 출발한 약물이 미국 1차 치료 영역에서 표준 치료 옵션 경쟁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둘째, 폐암 1차 치료는 시장 규모도 크고 임상 기준도 엄청 빡세고 경쟁자도 전설급이거든요. 그 전설이 누군지 알아요? 타그리소, 당리소, 아스트라제네카의 오시머티닙, 폐암 표적 치료제의 왕좌였죠. 근데 렉나자 기반 병용 요법이 그 왕좌에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묻습니다. 렉나자가 타그리소보다 좋아요? 여기서 답을 아주 정교하게 해야 해요. 단순 비교가 아니라 병용 전략이 핵심입니다. 아라이브레반트는 EGFR과 에미틀 동시에 겨냥하는 항체 치료제 성격이 있고 라젤티닙은 EGFR TKI, 즉 한쪽은 표적의 신호를 끊고 다른 쪽은 우회로를 막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암이 내성을 만들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루트 중 하나가 MET 관련 변화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 동시에 막는 개념이죠. 이게 왜 게임 체인지 느낌이냐? 표적 치료제 단독 시대에서 표적 플룻 표적 병용이 큰 무대 1차 치료에서 정면 승부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폐암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MRE4사 같은 임상 결과들이 계속 언급되면서 생존 개선 데이터가 나오고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죠. 자, 이제 성공의 위대함을 여러분이 딱 체감할 숫자로 바꿔줄게요.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도 부담이 큰 암이고 표적 치료 시장은 약값이 높고 환자 수가 많고 보험 구조와 연결돼서 제약사의 매출로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출발한 약물이 미국 FDA 승인 라인업에 들어갔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한국 바이오 헬스 산업이 기술 신뢰를 획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한 번 얻으면 끝이 아니라 다음 파이프라인으로 연쇄 이동합니다. 바로 이게 렉나자의 진짜 가치입니다. 렉나자 하나로 끝이 아니라 한국 바이오 전체의 레벨이 올라가는 효과. 이제 여러분이 더 궁금해할 얘기. 그럼 유한양행은 돈을 얼마나 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한양행의 기존 본업과 렉나자로 들어오는 돈의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전통 제약 매출은 약품 판매로 안정적으로 쌓이지만 글로벌 신약은 마일스톤과 로열티가 한 번에 크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실적이 분기마다 튀기도 하고 시장이 기대감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렉나자는 기술료와 마일스톤이 실제로 발생해왔고 중국 상업화 개시 같은 이벤트로도 단계별 수령 소식이 계속 나오죠. 이런 구조 때문에 유한양행은 단순히 국내 매출 증가가 아니라 글로벌 로열티 엔진을 장착하는 회사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렉나자의 위대함은 유한양행 단독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기엔 한국 바이오 생태계의 연결이 있습니다. 오스코텍, 제노스코 같은 국내 바이오의 연구 성과가 유한양행과 이어지고 그게 다시 얀센과 연결되고 마침내 FDA 승인까지 간 겁니다. 이건 한국 바이오가 자주 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교과서 같은 흐름입니다. 자, 여기서 한국 제약의 현주소를 아주 냉정하게 보죠. 한국은 CDMO, 위탁 생산 분야에서 세계적 존재감을 빠르게 키웠고 바이오 시밀러도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름이 커졌죠. 하지만 오리지널 신약은 아직 상대적으로 희소했습니다. 왜냐, 신약은 실패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요. 그런데 렉나자가 그 희소성을 깨버립니다. 한국에서 만든 항암제가 미국 1차 치료에 들어간다. 이 말은 다른 한국 제약사들에게도 엄청난 신호가 됩니다. 우리도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여기서 돈 냄새를 맡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하나가 성공하면 그 회사 가치만 오르는 게 아니라 국가 섹터 전체가 리레이팅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바이오 헬스의 미래가 나옵니다. 한국의 보건산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정부도 바이오를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수출이 늘었다가 아니라 무슨 품목으로 늘었냐예요. 예전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비중이 컸다면 이제는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CMO 같은 영역이 무게를 잡습니다. 그리고 렉나자 같은 사례는 한국이 단순 생산 강국을 넘어 기술 기반 치료제 강국으로 이동할 수 있냐,
이 질문에 강한 근거를 하나 꽂아버린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할 파트. 한국제약, 다른 회사들은 뭐 하고 있냐? 짧게만 갈게요. 대신 핵심만 박습니다. 첫째, 바이오 시밀러. 한국은 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확실히 올라왔고 미국,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CDMO. 전 세계 제약사가 공장 짓고 승인받고 돌리는 데 시간과 돈이 너무 드니까 한국의 대형 생산 역량은 계속 주목받습니다. 셋째, 신약. 여기가 진짜 전쟁터인데 렉나자 같은 사례가 늘어나면 투자, 인력, 임상 경험이 축적되면서 다음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즉, 렉나자는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확률 자체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한국 제약이 진짜 글로벌에서 먹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어디냐? AI 기반 신약 개발, 정밀의료 동반 진단, 그리고 플랫폼 기술. 이 흐름에서 한국은 이미 강점이 있어요. IT 인프라, 데이터, 의료 접근성, 그리고 빠른 실행력.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 초대형 자본, 그리고 규제 경험. 근데 렉나자는 그 약점 중 일부를 파트너십으로 돌파한 케이스죠. 정리합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는 단순히 좋은 약이 아니라 한국 제약이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승부해야 하는지 정답에 가까운 힌트를 보여줍니다. 혼자 다 하려 하지 말 것.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속도와 신뢰를 확보할 것. 임상 데이터로 승부할 것. 그리고 한 번의 성공을 생태계로 연결할 것. 이게 바로 렉나자의 위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여러분, 신약 개발은 기적이 아닙니다. 확률을 올리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렉나자는 그 확률이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핀플루엔스답게 오늘도 결론은 현실적으로 갈게요. 이제부터 한국 바이오 뉴스는 오를까 말까가 아니라 어떤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들어가냐, 이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 관점이 생기면 뉴스가 갑자기 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점, 핀플루엔스가 계속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구독해 두시면 다음에 터지는 바이오 이슈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숫자